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며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2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 세포인데요.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3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와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합병증 위험 또한 증가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나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레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해요.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품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줍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시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 제공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셨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만 줄 수 있고, 단백질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몇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몇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잊지 마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 꼭 드셔주세요. 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에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에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주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5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6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특히 커피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도 잘 알려진 호두,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인데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놀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호두는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요.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또한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입니다.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뇌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죠.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하여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놀라우신가요?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시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 리놀레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데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한대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에 방어막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랐죠?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데요. 호두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 바로 알려드릴 테니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자주 접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두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 흡수를 도와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리는데요. 함께 섭취하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는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 잘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죠?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 동안 더 쉽고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요.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간단하게 바나나의 달달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 호두도 적당량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호두 섭취 시 주의점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 입술이나 혀 또는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두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호두는 100g당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에서 30g 정도, 이는 약 5에서 7알 정도 되는데요. 쪽으로 봤을 때 10개에서 15쪽이 적당합니다. 호두 섭취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뿐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 시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산패되어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패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보는 것입니다. 신선한 호두는 갈색 또는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냄새가 날 수 있으나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한 맛이 다른데요. 신선한 호두는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맛이 매우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고 썩은 것 같이 매우 불쾌한 맛이 난답니다. 이러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진공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까 냉장 보관이 필수적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